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사악한 음모는 실패했다. 2. 대만의 현명한 결정. 3. 한글이 공식 언어가 될 것.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만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글을 대만의 공식 표기어로 사용하겠다는 주장이 나온 것인데요. 복잡한 한자 체계를 버리고 간편한 한글을 이용한 대만식 한글 뒷단풀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의 도발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본의 아니게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국가가 있다면 바로 대만이 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처해 있는 현실이 현재 대만의 현실과 비슷하고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면 중국 역시 비슷하게 대만을 집어삼키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만큼 대만은 동아시아의 태풍의 눈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이에 반항하는 이들을 비난 혹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보복을 가하며 지금도 어리석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대만은 이런 중국의 주장에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이를 거부. 대만은 대만인들의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더 이상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대만에게 강요하지 말 것을 강조했죠. 대만 언론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북부 타이베이 국제회의 센터에서 대만의 독립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만은 국가 안보를 수호할 것이며 이는 변하지 않을 것.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엄연히 다르며 대만은 확실하게 반격할 것이라 주장했죠.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후 중국은 6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해 대만을 협박. 중국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군사로 대만을 누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반중반중을 내세웠던 차이잉원의 대만인들 역시도 공감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대만의 정체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1992년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중국인으로 대답한 대만 사람들은 2020년 조사에선 스스로 대만인으로 규정하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중 정체성으로 중국 대만인으로 칭하는 사람들도 사라지고 오로지 대만인으로 답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인데요. 젊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이 분위기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어에 있어서도 표준 중국어로 대변되는 중국 가치관을 벗어나 대만에 맞는 언어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특히나 복잡한 언어 구성을 지닌 대만의 특수성을 고려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음성 언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언어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대만에서는 대만어라고 칭하는 단일 언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자주 쓰이는 표준 중국어를 포함해 빈남어, 대어 등 다양한 형태의 언어가 존재하고 대만 각 지역에서 통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를 알 수 있는 사례로 일본 작가 시바 료타로의 수필집 대만 기행을 들 수 있는데요. 객가족 출신 여성이 겪는 일을 서술한 이 이야기에는 객가어와 민남어, 표준 중국어와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생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결혼한 이후 시어머니와 언어가 통하지 않아 모국어인 객가 대신 영어로 시어머니와 소통을 하는 모습도 그려져 있어 대만에서 언어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어를 기반으로 한 언어이기 때문에 표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복잡한 형태라 많은 이들 사이에서 간소화된 새로운 표기법이 등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런 논의 가운데 놀라운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만의 언어학자인 시차오더가 주장한 대만식 한글을 도입하자는 이야기였죠. 중국어 대신 한글을 대만의 표기법으로 새로 지정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세계 유수의 학자들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표기하는 데 있어 한글만큼 쉬운 글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석학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글만큼 뛰어난 언어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언어들이 한글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을 한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세계의학자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하며 한글을 홍보했죠. 1985년 세계의 문자체계라는 글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제프리 샘슨 교수는 한글만큼 훌륭한 언어도 없다고 말하며 소리와 문자가 일치하는 놀라운 형태의 언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쉽게 말해 글자의 소리가 비슷하면 글자 모양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기본 저함인 기억에 획을 가해 글을 만들면 이게 거센 소리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한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파벳이나 한자의 경우 그 기호를 읽는 법을 따로 배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한글의 경우 그 불편함이 없으며 다른 글자를 배우는 데 있어 기존 글자 소리를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면서 쉬운 언어라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라 그는 얘기했죠. 미국 메릴랜드 대 로버트 램지 교수 역시 한글 예찬론자 중 하나로
한글의 특성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성이라며 소리를 낼 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 글자를 만든 것이 놀랍다. 또한 글자 모양이 복잡할수록 생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한 것은 언어학 전문가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죠. 독일의 언어학자인 플로리안 폴마스 역시 한글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하며 한글의 가장 뛰어난 부분은 배우기 쉬운 부분이라며 누구나 간단한 기호를 조합하는 것으로 단어와 문장을 만들고 이를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문자라고 언급했습니다. 구글 연구과학자이자 텍스트를 말로 바꾸는 연구를 진행 중인 리차드 스프로트는 한글이 21세기에서 영어를 대체할 수도 있는 매우 놀라운 언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AI를 통해 문자를 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글의 우수성은 다른 언어에 비할 것이 못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극찬할 정도로 한글은 배우기 쉽다는 점, 그리고 그 구성이 매우 간단하게 응용하기도 편하다는 점에서 언어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대만의 언어학자 시차오더 역시 한글의 우수성을 간파한 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대만의 복잡한 언어 체계를 연구하면서 보다 쉽게 대만 사람들이 표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가 한글을 접목시키는 대만식 한글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한글과 한자가 모두 네모 형태의 글자라는 점에서 차간 세로 쓰기도 가능하고 소리는 있으나 글자가 없는 단어와 생소한 한자 표기의 문제도 한글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는 한글의 우수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글자는 몸에 지닌 보배, 재물은 국가의 보배라는 문장을 지시신버, 제시고가 딘자시신도, 제시국가진으로 표시할 수 있어 적응만 된다면 어지러운 중국 한자들을 대체하고 모두 한글로 바꿀 수 있다고 바라본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그의 주장은 널리 퍼지지 못했고 공감을 얻지 못했으나 그의 사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의 주장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로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호감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대만인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만이 중국어를 벗어 던지고 한글을 사용해 자국 언어를 표기하겠다고 하자 중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대만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만이 독립을 위해 미국과 군사훈련을 같이 하며 공조하는 자세로 나오자 중국은 이에 대해 무용지물, 정치쇼에 불과한 행동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아예 중국어를 버리고 대만식 한글을 표기로 사용하겠다고 대만이 밝히자 중국 민족을 포기한 행위라 비난. 이에 대해 양안관계의 신의 관계를 훼손한 일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신의 관계를 훼손하고 대만을 무시했던 것은 중국이 먼저 시작한 일이었죠. 최근 중국 관영 매체인 CCTV에서 한 여성 진행자가 대만을 가리켜 와난이라는 명칭으로 부른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진행자는 대만의 앞날은 조국 통일에 달려있다면서 와난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의미 불명의 말에 대만인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대만을 악의적으로 낮춰 부르기 위한 뜻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만의 민진당 소속 타이중시 린더 의원은 중국 대륙의 매체들이 와난을 사용한 것은 대만을 향해 통일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대만을 무시하는 행위를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죠. 차이잉원 총통은 내각의 주요 인사들을 불러 모아 대만식 한글 도입을 서두르 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주요 언어학자를 초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차이잉원 총통은 내각의 주요 인사들을 불러 모아 대만식 한글 도입을 서두르며 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주요 언어학자를 초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도발하면 할수록 대만의 분리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가 공세를 무기로 한국이 꽉 잡고 있던 디스플레이 시장을 탐내던 중국이 얼마 전부터 전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자 중국 업계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던 한국을 드디어 중국이 꺾었다며 앞으로 디스플레이 말고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밑바탕이 생겼다며 자신감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의 스마트폰과 경쟁하면서 막대한 판매량을 자랑하는 미국의 아이폰에 수천만 대의 디스플레이 패널 납품을 성공하면서 앞으로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의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으나 최근 중국 내 1위 업체의 설계 결함으로 인한 공정 변화로 애플이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계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물량을 떠안게 된 한국의 삼성과 LG는 반사이익을 얻게 된 가운데 뜬금없이 일본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그 중에서도 LCD 시장에서 한국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측에선 앞으로
LCD 패널의 생산과 연구 개발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한국의 첨단 산업과 성장 궤도를 같이 해온 LCD 산업이 저무는데 큰 아쉬움이 남는 상황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스플레이의 절대 강자로 불리던 한국의 LCD 산업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는 중국산 디스플레이의 저가 공세와 수년 전부터 반복된 한국산 기술 탈취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LCD 산업은 초창기엔 일본의 견제를 받았지만 기술력과 품질로 일본의 디스플레이를 압도하고 TV 시장에서 압도적인 품질을 보여주는 등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지만 아쉽게도 마지막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선 하나 남은 LCD 생산 라인마저 가동을 중단하며 한국의 LCD 사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LCD와는 다르게 한국 기업들은 이런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낙점한 올레드를 연구 개발하며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과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LCD는 중국처럼 물량 공세가 가능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올레드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 현재 글로벌 올레드 시장의 점유율은 한국이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산업계에서도 올레드는 모든 면에서 LCD와 비교가 안 된다며 시간이 갈수록 LCD 수요는 줄어들고 그 자리를 올레드가 전부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게 LCD 자리를 내줬음에도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 80%의 올레드 기술력으로 기술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중국이 저가형 LCD 시장을 장악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올레드 연구 개발을 진행해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매출과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한 BOE는 지난 10년 동안 6조 원에 달하는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LCD 디스플레이 패널의 원가는 한국 업체들보다 30% 내지 40%가량 저렴하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LCD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올레드에 진출하며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LG가 독점하고 있던 아이폰에 탑재되는 올레드 디스플레이에 중국제 BOE 디스플레이 패널이 납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경 BOE는 아이폰 12 디스플레이의 교체품 공급사로 채택되었고 2021년엔 더욱더 깊숙이 진출해 매우 소량이지만 아이폰 13의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공급했습니다. 이어서 올해는 아이폰 14의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삼성과 LG가 나눠 먹기 하던 애플의 디스플레이 공급망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과거엔 기술력이 부족해 애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7.8기로 도전한 결과 중국산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며 한국 업체들을 제치고 진정한 세계 1위로 거듭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계약대로라면 BOE는 올해 애플의 올레드 패널 5천만 장을 납품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지난해부터 올레드 제조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5년치 영업이익금에 해당하는 6조 원을 들여 새로운 올레드 공장을 신설하고 라인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번 투자에도 역시나 중국 정부의 조단위 지원금과 중국 은행의 특별 대출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BOE의 올레드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을 전면 취소하며 수천만 대에 달하는 물량을 삼성과 LG에게 몰아주기로 결정했다는 상황입니다. 애플 측은 중국 BOE가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패널의 설계를 임의대로 수정한 것을 두고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삼성이나 LG보다 기술력이 낮은 BOE는 양품 비율, 즉 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방막 트랜지스터의 회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BOE 측에선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계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안정성 테스트와 다른 조건이 만들어져 차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제품의 기대 수명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즉 BOE의 설계 변경 조치는 안정성을 담보로 생산량을 늘리는 조치였기에 만에 하나 아이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애플 브랜드 자체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BOE는 자사 고위급 임원을 애플 본사에 파견하여 설계 변경에 대한 기술적인 소명을 했지만 BOE와의 공급계약 철회라는 애플의 결정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존에 BOE와 계약했던 하반기에 사용할 3천만 개의 아이폰 패널 물량을 삼성과 LG가 나눠서 배정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대안인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BOE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공급사로 채택되면서
중국 정부와 은행에게 돈을 빌려 수조원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이번에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한 설계 변경과 공급 계약 철회로 인해 수조원짜리 공장이 공급사를 찾지 못하고 먼지만 날리게 된 상황입니다. 다른 공급사를 찾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애플에게 계약을 철회당한 BOE에 대한 기술력과 신뢰도의 문제가 생기면서 아무도 BOE 패널을 탑재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국가인 중국의 1위 업체인 BOE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 전반적으로 신뢰도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BOE에게 디스플레이용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던 협력업체들도 하루아침에 일감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일본의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나서서 한국산 제품으로 갈아 끼워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이폰 점유율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이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 중인 한국의 스마트폰에 대한 반감과 일본 자국산 제품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전체주의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스마트폰 점유율이 극단적으로 편중되는 곳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아이폰 부품 중 절대 다수는 한국산입니다. 아이폰의 가격을 차지하는 원가 중 30%가량의 한국 제품으로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나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부품이 대부분 한국산입니다. 이번에 아이폰에 탑재된 BOE 패널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에 일본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크게 당황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속에도 중국제 BOE 패널이 탑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움직임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BOE 패널은 극소량만이 아이폰에 탑재되었고 삼성이나 LG의 패널보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가격을 주고 아이폰을 구매했는데 누구는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고 누구는 중국제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일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로 확인되면 일본 사용자들은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반응이지만 중국제 BOE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사용자들은 품질과 내구성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특성상 AS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무상 수리 기간이 다가오는 사용자일수록 중국의 패널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중국제 BOE 패널 문제와는 관련 없어 보이지만 최근 일본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대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았지만 디자인과 기술력을 앞세워 공략한 결과 최근 대략 14%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일본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기존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한 자릿수 점유율을 차지하며 일본 업체들에게도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기술력으로 무장한 폴더블 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본에서 한국제 스마트폰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 중입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해보면 3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된 것으로 지난 10년 이래 한국산 스마트폰 점유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갤럭시 스마트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2달 뒤에 새로운 신형 갤럭시가 공개를 앞두고 있어 현재 점유율보다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 갤럭시는 5년 만에 세계 1, 2자리를 탈환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삼성이 24%로 1위, 미국의 애플이 15%로 2위, 중국의 샤오미가 12%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물량 봉쇄에 주춤하던 한국의 전자산업이 최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중국 제재와 한국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시장에 중국 조선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은 한국 조선업계가 감점을 보이지만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GTT의 지원을 받아 한국 조선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초대형 LNG 운반선 진출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최근 LNG 운반선 관련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위 사업자가 기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후발주자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선업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6천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러시아 리스크와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며 오히려 이번 계약 해지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유럽 지역 선주와 6,495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두 척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지 사유로는 선주 측 계약 조건 미이행에 따른 계약 무효를 들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올해 체결된 것으로 당시 환율은 1달러에 1,312원이었습니다. 계약이 선주사 사정으로 3개월 만에 무산된 것은 다소 드문 사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해당 업체가 노르웨이 에즈 마리타임 홀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바이 캐피탈 소유의 멕시코 퍼시픽이 추진하는 북미 LNG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선박을 발주하려 했으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의 LNG 운반선 계약 해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우조선은 올해 5월과 7월 러시아발 LNG 운반선 총 2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공보한 바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선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해당 선박들은 얼음을 깨는 쇄빙 기능에 있는 LNG 운반선인데다 건조가 진행 중이었기에 악성 재고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극을 두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도 관심을 보이면서 쇄빙선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계약 해지의 경우 러시아발 수주권과는 전혀 다른 건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해지한 계약권은 쇄빙선이 아닌 일반 LNG 운반선인데다 건조는커녕 설계도 들어가지 않아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LNG 운반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도크 선박 건조 공간과 2026년 말까지 거의 꽉 찼던 와중에 두 척을 건조할 여유, 공간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16.7% 증가하며 기준 2억 4,5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한국조선해양이 기존 LNG 운반선 계약을 해지하고 선가를 높여 재계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1월 라이베리아 선사와 1,989억 원에 계약했던 LNG 운반선 한 척을 오세아니아 선사와 3,141억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또 같은 해 같은 라이베리아 선사로부터 4,207억 원에 수주했던 LNG 운반선 두 척도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6,282억 원에 재수주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조선해양의 총 수주 금액은 6,196억 원에서 9,423억 원으로 3,227억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삼성중공업과 러시아가 체결한 계약도 연내 해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중공업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러시아 리스크를 해소하고 내년 실적 개선세를 굳히는 게 낫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쇄빙 LNG 운반선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는 연말 전에 단행될 전망입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수주로 남아있는 러시아 계약 물량은 20척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인도를 마친 선박은 4척이고 생산하고 있는 선박은 3척입니다. 수주 및 설계 단계에 있는 선박은 17척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지베즈다 조선소와 설비 공급 계약을 맺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 아크틱 LNG 프로젝트에 투입돼 쇄빙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노바텍이 지베즈다 조선소의 쇄빙 LNG 운반선을 발주하고 지베즈다의 기술 파트너인 삼성중공업이 재수주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지베즈다 조선소와 1조 7,800억 원 규모의 쇄빙 LNG 운반선 5톤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조 8,100억 원, 2조 500억 원의 블록, 기자재,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한 선박 블록과 부품, 자재 등을 지베즈다 조선소로 가져가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러시아의 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며 수주 및 설계 단계인 17척은 발주처와 진행 방향에 대해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선박 건조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조선업체들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선박, 해양 시스템 장비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전량 물자 57개 품목에 포함되면서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수출 승인 지연으로 현지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선박 건조 지연으로 조선업체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출 승인이 미뤄진 탓에 보관 기간이 길어져 국내에 보관 중인 자재에 녹이 쓰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조립을 마친 선박이 수출허가 품목인 선박용 페인트를 들여오지 못했어 선박 도장 작업이 늦어져 완성된 배를 바다에 띄우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올해까지 삼성중공업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러시아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올해 예상 영업손실은 4,3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023년부터는 1,400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할 전망으로 오는 2024년엔 3,8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와의 계약이 해소되면 그만큼 선박 생산을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선박 건조를 맡긴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의 GTT가 중국 조선사들에게 기술 면허를 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는 낮습니다. 선주들은 중국 조선소에 배를 맡기면서도 핵심 부품 등은 한국산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저장 기지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으나 중국 국영 중국해양석 유통공사국의 LNG 저장 기지는 지난달 26일 카타르에서 온 LNG 수송 선박을 맞으면서 첫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 20기 전국대표 대회를 앞두고 인프라 건설에 있어 신기록을 세우는 중대한 프로젝트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쉬빈장수 부서기 부총재는 LNG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청정 녹색 에너지라며 이곳은 LNG 저장, 유통 인프라, 수송 등 기능뿐 아니라 냉난밤 에너지 발전, 수소 추출 등 기능을 갖춘 녹색 청정에너지 허브라고 설명했습니다. 룩은 130억이 만약 2조 6,200억 원을 투자해 현재 2기 프로젝트 가운데 22만 K의 급의 저장 탱크 4기를 최근 완공했고 27만 K의 1급 6기를 내년에 추가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설립 계획을 세웠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 탱크가 한국에 있는 20만 K의 급이었는데 중국은 무조건 한국보다 큰 규모가 필요하다면서 기지의 규모를 22만 K의 1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기지를 완공하는 사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7년 강원도 삼척에 있는 LNG 기지에 27만 K의 1급 저장 탱크 3기를 세계 최초로 준공했고 당진 LNG 기지에는 27만 K의 1급 저장 탱크 4기를 2025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숫자로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은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며 LNG 저장 탱크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룩은 부품을 96% 이상 중국 국산화에 1억 700만 위안의 비용을 절감했지만 여전히 한국, 독일 등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LNG 선박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전적으로 한국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와의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굳이 중국의 선박 건조를 맡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에게 거절당한 러시아만이 중국의 선박 생산을 부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기에 핵심 부품의 경우 한국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에게 공급받는 상황으로 언제든지 중국의 LNG 운반선 생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결정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을 따라잡려던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